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알퐁소 도데 지음, 강미경 옮김, 느낌이 있는 책에서 펴낸 별, 마지막 수업입니다. 별, 마지막 수업은 프랑스 서정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 알퐁스 도데의 단편선입니다. 이 책은 섬세하고 서정적인 문체로 그려낸 풍경화 같은 사랑 이야기와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주옥 같은 작품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과 감성의 시각으로 자연을 바라보며 연민과 미소, 눈물과 풍자, 유머를 가미한 소재들을 작품 속에 담아낸 알퐁스 도데는 19세기 프랑스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이자 우리에게도 별, 마지막 수업 등의 작품으로 매우 친숙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난 작가가 전원의 풍차 방앗간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소재로 담은 이 책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자연에 대한 풍요로운 시각을 고스란히 담아 독자들로 하여금 잔잔한 미소를 짓게 합니다. 이러한 알퐁스 도데의 시각에 맞물려 있는 이 책은 사람들의 마음과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한편의 서정시로서 독자들의 가슴에 잔잔하고 향기로운 감동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별, 마지막 수업, 알퐁스 도데 지음, 강미경 옮김. 별. 르브롱 산 위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을 무렵 나는 목장 안에서 혼자 라블이라는 개 한 마리와 양들과 함께 몇 주일씩 사람 그림자라고는 볼 수 없는 상태로 살고 있었다. 그저 이따금씩 몽드르르의 수도사가 약초를 찾으러 목장 근처를 지나가거나 비에몽 근처 산판에 숯 굽는 사람의 검게 그을린 얼굴을 보는 일은 덜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세상을 등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 말수도 워낙 적고 또 세상 이야기에 관한 흥미도 잃은 사람들이라서 아랫마을이나 거리의 소문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두 주일에 한 번씩 보름치 식량을 싣고 오는 당나귀 방울소리가 들려올 때나 농장의 머슴인 미아로의 밝은 표정의 얼굴을 대할 때, 또 늙은 노라도 아주머니의 보라색 모자가 언덕 밑에서 올라오는 걸 보게 될 때는 정말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누가 세례를 받았고 누가 누구와 결혼을 했다는 등의 여러 가지 마을 소식을 그들에게서 들었다. 하지만 특히 듣고 싶은 얘기는 이 고장 인근 심리사방에서 제일 예쁜 우리 주인집 아가씨 스테파네띠의 소식이었다. 겉으로는 물론 관심 없는 채 했지만 아가씨가 자주 파티에 초대되는지, 누구네 만찬에 참석하는지, 또 아가씨의 비위를 맞추려는 새로운 멋쟁이들이 나타났는지 등의 질문을 하곤 했다. 가난한 양치기인 주제에 그런 것이 왜 궁금하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제 20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었고 스테파네트는 이제껏 내가 본 여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 대답해 주리라. 그러던 어느 일요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 보름치 식량이 오후 늦게 도착한 날이 있었다. 아침나절에는 미사 때문에 늦는거려니 생각했고 낮에는 심한 폭풍우가 몰아닥쳐 올 수 없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3시쯤 되자 다행히 날이 개었고 물이 불어난 개울물의 힘찬 소리와 함께 이슬과 햇살이 언덕 위를 밝게 비추고 있을 무렵 반갑게도 당나귀 방울소리가 들려왔다. 부활절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처럼 빠르고 힘찬 방울소리였다. 그런데 당나귀를 끌고 온 사람은 미아로도 노라도 아주머니도 아니었다. 놀랍게도 아가씨였다.
그토록 나를 설레게 하는 바로 그 스테파네트 아가씨였다. 나기둥의 양쪽으로 얹은 버들가지로 만든 광주리 사이에 똑바로 앉은, 방금 소나기가 지나간 산속 공기의 맑은 기운을 받아 장밋빛으로 볼을 물들인 그녀였다. 꼬마는 병이 났고 노라도 아주머니도 휴가를 얻어 아이들한테 가 있어서 자기가 직접 온 거라며 나기둥에서 내리면서 그녀가 말했다. 중간에 길을 잃는 바람에 이렇게 늦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하지만 꽃무늬 리본과 화려한 레이스로 장식한 스커트 차림을 한 그녀의 자태는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맸다기보다는 어디선가 춤이라도 추다가 늦어진 것처럼 보였다. 아,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나는 넋을 놓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이지 이제껏 그녀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었다. 양들을 농장으로 데려다 놓는 가을과 겨울 기간 동안 저녁 때 식사를 하러 가면 종종 아가씨가 거실을 가로질러 가는 걸 볼 수 있는 때가 있었다. 활발하게 심부름꾼들에게는 거의 말도 걸지 않고 그 아름다운 자태로 약간은 으스대는 것처럼 보였던 그 아가씨가 지금 바로 내 앞에서 나와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단 둘이서. 그러니 나로서는 제정신을 차리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광주리에서 먹을 것을 꺼내자마자 아가씨는 신기한 듯이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화려한 드레스 자락을 한 손으로 살짝 들어올린 채 어느새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는 내가 자는 곳이며 양털이 깔려있는 지프로 된 침상, 벽에 걸린 비옷, 지팡이 따위를 구경했다. 이런 것들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너무도 충분했다. 어머나, 이런 곳에서 살고 있어요? 늘 혼자서? 지루해서 어떻게 지내죠? 마음 같아서는 당신을 이라고 대답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말해도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 가슴이 뛰어 정작 말 한마디도 못했다. 그런 내 마음을 그녀도 분명히 느낀 것인지 짓궂은 아가씨는 짐짓 다음 말로 한층 더 나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래, 당신의 좋은 친구는 가끔씩 당신을 찾아오나요? 아마 그는 황금으로 만든 양일 거야. 아니면 산봉우리로만 뛰어다니는 선녀 에스텔이든지. 그러나 나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아가씨야말로 머리를 뒤로 쓸어내며 화사하게 웃어주는, 불쑥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지는 천사 에스텔로 여겨졌다. 이만 가겠어요. 안녕. 조심해서 살펴가세요, 아가씨. 이렇게 그녀는 빈 광주리와 함께 돌아갔다. 언덕 아래로 나 있는 오솔길로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당나귀 발굽에 채여 길 위를 뒹구는 작은 조약돌들 하나하나가 마치 내 가슴 위로 떨어지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 소리는 끊이지 않고 내 마음으로 울렸고 나는 언제까지고 듣고 있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까지 얕은 졸음과 함께 그 꿈에서 깨어나지 않도록 꼼짝 않고 황홀해했다. 해질 무렵 골짜기 밑부분부터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양들이 매매 울면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때 언덕길 아래쪽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아까의 웃는 표정과는 딴판으로 추위와 두려움에 떨면서 나타났다. 소나기로 불어있는 산밑 소그루 개울을 무리하게 건너려다가 그만 빠졌던 모양이었다. 어두워지는 그 시간에 산밑마을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다. 아가씨 혼자 새끼를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는 나대로 양들을 놓아두고 떠날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산에서 밤을 새우자니 무엇보다 주인집 가족들이 큰 걱정을 할 것이 분명했다. 아가씨는 몹시 고민했다.
나는 되도록 그녀를 안심시켰다. 7월은 밤이 짧아요. 그러니 조금만 참으시면 될 거예요. 나는 우선 개울물에 젖은 아가씨의 옷을 말리기 위해 서둘러 불을 피웠다. 그러고는 양젓과 치즈를 가져다 아가씨 옆에 놓았다. 그러나 가엾게도 그녀는 불을 쪼이려고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두 눈 가득 고인 아가씨의 눈물을 보니 나까지 따라 울게 될 것 같았다. 그러는 사이 완전히 밤이 되어버렸다. 이제 산마루에는 희뿌연 햇살의 기운이 서쪽의 안개 같은 빛으로 어렴풋하게나마 남아있을 뿐이었다. 나는 아가씨에게 초막 안으로 들어가 편히 쉬라고 얘기했다. 새집 위에 깨끗한 양가죽을 펴주고는 문 앞에 나가 앉았다. 스테파네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야 피를 끓일 정도로 뜨거운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아가씨를 어떻게 해볼 나쁜 마음은 조금도 일지 않았다. 다만 아가씨가 초막 한 구석에서 그 어느 양보다도 소중한, 어느 양보다도 순결한 양으로서 나의 보살핌 안에 안심하고 자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 뿌듯한 긍지가일 뿐이었다. 정말이지 하늘이 이렇게도 깊고 별이 이렇게도 빛나 보인 일은 일찍이 없었다. 갑자기 초막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스테파네트가 밖으로 나왔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다. 양들이 몸을 움직이며 짚을 바스락대는 소리를 내는가 하면 꿈을 꾸면서 울음소리를 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아가씨는 따뜻한 불기운이 생각난 것일 게다. 그래서 나는 아가씨의 어깨에 양털을 덮어주고 불을 더 지펴주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았다. 만일 당신이 밖에서 밤을 새운 일이 있다면 모두가 잠을 자고 있을 그 시간에 어떤 신비로운 세계가 고요함 속에서 가만히 눈을 뜨고 깨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때 못가의 샘물은 더 한층 명랑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연못이나 늪은 작은 불꽃을 일으키며 온갖 산의 정령들이 깨어 일어나 공중의 나뭇잎을 흔들어 소리나게 하고 나뭇가지와 가지를 흔드는 귀에 들릴 듯 맞듯한 작은 울림들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낮 동안이 살아있는 것들의 세상이라면 밤 시간은 모든 무생물의 세계이다. 거기에 익숙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무서운 생각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런지 아가씨도 몹시 겁을 먹어 조금만 소리가 나도 내 쪽으로 몸을 기대왔다. 어떤 때는 아래쪽에 빛나고 있는 호수로부터 구슬프고 긴 비명소리 같은 것이 길게 물결치며 우리를 향해 올라왔다. 그리고 때마침 길게 꼬리를 늘어뜨리며 아름다운 유성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흘렀다. 마치 방금 들은 긴 탄식 소리가 그 빛을 이끌고 가는 것만 같았다. 저건 뭐죠? 스테파네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의 넋이라네요. 대답과 함께 나는 십자 성호를 그었다. 그녀도 나를 따라 성호를 그었다. 그리고 잠시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양치기들은 마법사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별이 이렇게 가까우니 산 아래 마을보다야 이곳에 사는 우리들이 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더 알고 있는 거죠. 아가씨는 여전히 하늘을 보고 있었다. 한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양털 가죽에 쌓여있는 스테파네트의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온 귀여운 목동처럼 보였다. 어머나, 많기도 해라. 정말 예뻐. 이렇게 많은 별은 오늘이 처음이야. 저 별들도 다 이름이 있겠죠? 그럼요, 아가씨. 우리 머리 바로 위에 있는 저게 성 야곱의 길이라는 은하수예요. 저건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곧장 뻗어 있죠.
용감한 찰스 왕제가 사라센과 격전을 벌였을 때 갈리스의 성 야곱이 저걸 만들어 황제에게 길을 알려주었대요. 더 먼 곳에 있는 저 별자리는 넋의 수레라는 큰 곰자리예요. 4개의 수레바퀴가 빛나고 있죠? 그 앞에 있는 별은 3마리의 맹수자리이고 3번째 저쪽의 작은 별은 마부자리입니다. 그 둘레에 비가 오듯 흩어져 있는 별이 보이시나요? 저건 하느님이 곁에 두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영혼들이랍니다. 그 조금 밑에 것은 갈퀴라고도 하고 새임금이라고도 하죠. 우리 양치기에게 시계 역할을 해주는 별이기도 해요. 저걸 보기만 해도 지금 한밤중이라는 걸 알 수 있답니다. 조금 밑쪽, 역시 남쪽의 저 별, 시리우스 자리 장드밀랑이 빛나고 있어요. 별들의 횃불이라고도 하는 저 별자리에는 이런 전설이 있답니다. 어느 날 밤 장드밀랑이 새 임금과 북극성과 함께 동료별의 결혼식에 초대됐다는군요. 북극성이 가장 먼저 떠나 높이 올라갔답니다. 보세요. 저 높은 곳, 하늘 꼭대기요. 새 임금은 아주 낮은 곳을 가로질러 북극성을 쫓아갔다는군요. 그런데 이 장드밀랑 게으름뱅이는 그만 늦잠을 자다가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며 앞에 2 사람을 막으려고 들고 있던 지팡이를 집어던졌어요. 그래서 새 임금은 장드밀랑의 지팡이라고도 하죠. 뭐니 해도 제일 아름다운 것은 우리 양치기의 별이죠. 새벽녘에 우리가 양을 데리고 나올 때도 빛나지만 저녁나절 양들을 우리에 넣을 때도 빛나거든요. 우리는 이 별을 마그론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마그론느는 프로방스의 피에르, 토송의 뒤를 쫓아 7년마다 피에르한테 시집을 간답니다. 어머나, 그럼 별도 결혼을 하나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이렇게 별들의 결혼식에 대해 아가씨에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깨에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가볍게 얹혀진 것을 느꼈다. 너무나 졸린 나머지 아가씨가 머리를 기대온 것이었다. 리본이며 레이스며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내게 기댄 것이었다. 아가씨는 이렇게 꼼짝도 않고 하늘의 별들이 솟아오른 아침 햇살에 밀려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아름다운 생각만을 보내준 맑은 하늘의 보호를 받으며 내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든 아가씨를 줄곧 지켜보고 있었다. 2 사람을 둘러싸고 별들은 양떼처럼 여전히 조용한 걸음을 옮겨갔다. 그리고 몇 번이고 나는 이 별 가운데 가장 예쁘고 가장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나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수업. 어느 알자스 지방 소년의 이야기. 그날 아침 나는 학교에 지각을 한 데다가 아멜 선생님이 프랑스어 문법에 대해 질문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아 여간 겁이 나는 게 아니었다. 차라리 수업을 빼먹고 들판에 놀러 나갈까 하는 생각조차 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학교로 향했다. 날씨는 너무나 화창하고 맑았다. 숲가에서는 티텟의 무리가 지절대고 제재소 뒤편에 있는 리페르 들판에서는 프로이센 병정들이 훈련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학교 수업보다는 이 모든 것이 더 내 마음을 끌었다. 그러나 나는 꾹 참고 학교를 향해 서둘러 달려갔다. 면사무소 앞을 지나면서 나는 철책으로 두른 게시판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다. 2년 전부터 패전이라든가 징발, 프로이센 군 사령부의 갖가지 명령 등
좋지 못한 소식은 모두 여기를 통해서 나왔다. 또 무슨 일일까?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지나가면서 생각했다. 내가 막 광장을 가로질러 가고 있을 때 자기 도제, 견숙공과 게시판을 들여다보고 있던 대장장이 와시테르 아저씨가 소리쳤다. 얘야, 그렇게 서두를 건 없다. 어차피 지각할 염려는 없을 테니까. 나는 아저씨가 나를 놀린다고 생각하고 숨을 몰아쉬며 아멜 선생님의 작은 운동장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다. 여느 때에는 수업이 시작될 무렵이면 책상 뚜껑을 닫는 소리와 귀를 막고 큰 소리로 책을 읽어대는 소리, 조용히 하라며 책상을 두드리는 아멜 선생님의 쇠자 막대기 소리 등 굉장히 떠들썩한 소리가 한결까지 들려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소란스러운 틈을 타서 살짝 내 자리로 갈 심산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일요일 아침처럼 조용했고 열린 창 너머로는 이미 제자리에 앉은 친구들과 그 무서운 쇠자 막대기를 겨드랑이에 끼고 왔다 갔다 하시는 아멜 선생님이 보였다. 나는 이 조용한 가운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겠는가. 그렇지만 참으로 의외였다. 아멜 선생님은 전혀 화도 안 내시고 나를 보시더니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프란츠, 어서 네 자리로 가서 앉거라. 하마터면 우리는 너를 빼놓고 그냥 수업을 시작할 뻔했구나. 나는 의자를 돌아 바로 내 자리에 앉았다. 그제야 나는 다소 두려움이 가시면서 아멜 선생님이 장학관이 오는 날이나 시상식 때만 입으시는 초록색 예복에 수가 놓인 검정 비단의 둥근 모자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게다가 교실 전체가 어쩐지 평소와는 다른 엄숙한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 무엇보다도 놀란 것은 평소에 비어있던 교실 뒤쪽 책상에 마을 어른들이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었다. 삼각모를 쓴 오제 영감님, 예전의 면장님, 그리고 우체부 아저씨와 또 다른 어른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다 같이 슬픈 표정이었다. 특히 오제 영감님은 모서리가 닳아 해진 낡은 프랑스어 책을 무릎 위에 펴놓고 그 위에 커다란 안경을 가려놓고 있었다. 내가 이러한 모습에 어리둥절해 있는 동안 아멜 선생님은 교단으로 올라가시더니 나에게 말할 때와 똑같이 부드럽고도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시간이 저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알자스와 로렌 지방의 학교에서는 이제 독일어만을 가르치라는 명령이 배를 내서 왔습니다. 새 선생님이 내일 오십니다. 오늘로써 우리의 프랑스어 수업은 마지막입니다. 아무쪼록 주의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871년에 보불 전쟁이 끝나고 프랑스는 알자스와 로렌스 지방을 독일에 넘겨주었다. 아멜 선생님의 이 몇 마디 말씀에 나는 정신이 아찔해졌다. 면사무소 게시판에 나붙었던 게 바로 이것이었구나. 나의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 나는 이제 겨우 글씨를 쓸 정도인데 이젠 영영 못 배운단 말인가? 이것으로 끝이란 말인가?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헛되이 보낸 시간들, 새 둥지나 찾아다니고 강으로 얼음이나 지치러 가느라고 수업을 빼먹은 시간들이 너무도 후회스러웠다. 조금 전만 해도 그렇게 지겹고 무겁기만 했던 내 책들, 문법책이나 이야기 성경책도 이제는 헤어지기 섭섭한 친구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아멜 선생님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선생님이 떠나시면 다시 만날 수도 없으리라 생각하니 그동안 선생님께 벌받고 쇠자막대기로 맞던 생각들이 모두 새삼스러웠다. 가엾은 선생님,
선생님께서 예복을 차려입으신 것도 이 마지막 수업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동네 어른들이 교실에 앉아있는 이유도 알아차렸다. 그것은 자기들이 이 학교에 좀 더 자주 오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있다는 의미 같기도 했다. 또한 그것은 40년간이나 학교를 위해 애를 쓰신 우리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고, 또 사라져가는 조국 프랑스에 대한 마지막 의무를 다해보려는 것이라고 여겨졌다. 내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선생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그렇게 어려워했던 프랑스어 문법 규칙을 외울 차례가 된 것이었다. 내가 문법 규칙을 큰 소리로 똑똑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줄줄 외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나는 첫 마디부터 막혀 더듬거리기 시작했고, 민망한 마음으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의자 위에서 몸을 비비꼬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러자 아멜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프란치아, 너를 야단치지는 않겠다. 너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을 테니까. 다 그런 거란다.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생각하지. 서두를 것 없어. 시간은 많으니까 내일 하지 뭐. 라고. 그 결과가 네가 보는 대로 이렇게 되는 거란다. 오늘 해야 할 공부를 다음 날로 미룬 것이 우리 알자스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할 수 있지. 이제 저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너희는 프랑스인이라고 우겨대면서 자기 나라 말도 읽고 쓸 줄 모른단 말이야? 라고 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렇지만 프란치아, 너만 잘못한 것은 아니란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반성을 해야 돼.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의 교육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셨지. 몇 푼의 돈을 더 벌기 위해 너희들을 밭이나 공장에 보내기를 더 원하셨고, 나 자신만 하더라도 잘못한 일이 어디 한두 가지겠니? 수업 시간에 공부 대신 뜰에 물을 주라고 시켰고, 은어를 낚으러 가고 싶을 때 너희들을 쉬게도 했으니 정말 미안하구나. 그러고는 아멜 선생님은 프랑스 말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프랑스 말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명확하고 가장 확실한 말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니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남의 노예 신세가 되더라도 자기 말과 글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은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고는 문법책을 들고 우리가 배울 부분을 읽어주셨다. 나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프랑스어가 이처럼 알기 쉬운데 깜짝 놀랐다. 아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너무 쉽게만 느껴졌다. 하기는 내가 이처럼 열심히 들은 적도 없었고, 선생님 역시 이처럼 정성을 다해 설명해 주신 적도 없었으리라. 선생님은 마치 떠나시기 전에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우리에게 모두 주려는 것 같았다. 문법 시간이 끝난 후에는 글씨 쓰기 시간이었다. 아멜 선생님은 이날을 위해 새로운 글쓰기 책을 준비해 오셨는데, 거기에는 예쁘고 동구스름한 글씨체로 프랑스, 알자스, 프랑스, 알자스라고 쓰여 있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책상 위에 수없이 많은 작은 깃발들이 꽂혀 온 교실에 펄럭이는 것 같이 보였다. 모두들 얼마나 열심히 또 얼마나 조용했던지 종이 위에 미끄러지는 연필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갑자기 풍뎅이 몇 마리가 날아들었지만 아무도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 선 하나 긋는 것조차도 어린 누리들은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었다. 학교 지붕 위에서는 비둘기들이 꾸르르 울고 있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머지않아 저 비둘기들에게도 독일말로 울라고 하지 않을까? 때때로 교과서에서 눈을 들어보면 아멜 선생님이 꼼짝도 하지 않고 교단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선생님은 마치 이 작은 학교 전부를 자기 눈에 넣어가려는 것처럼 주위의 물건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셨다. 생각해보면 선생님께서는 저기 똑같은 자리에서 교정을 마주하고 같은 교실에서 40년을 지내오셨던 것이다. 그 오랜 세월을 증명하듯이 책상과 의자는 닳아서 반들반들해졌으며 마당에 호두나무가 훌쩍 자랐고 손수 심으신 담쟁이 넝쿨이 지금은 창문을 장식하고 지붕까지 뻗어 있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들을 떠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2층에서는 누이 동생이 짐을 꾸리느라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선생님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며 가슴 아픈 일이었을까. 내일이면 선생님과 그 누이는 영원히 이곳을 떠나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수업을 끝까지 계속할 굳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글씨 쓰기가 끝나자 다음에는 역사 시간이었다. 역사 시간이 끝나자 다음에 모두 함께 바, 배, 비, 보, 부를 합창했다. 교실 뒤쪽에서는 오재 영감님이 안경을 쓰고 프랑스어 책을 두 손에 든 채 아이들과 함께 따라 읽고 있었다. 오재 영감님도 무척 열심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우스워서 우리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다. 아, 나는 이 마지막 수업을 평생 동안 잊지 못하리라. 그때 성당의 괴종시계가 12시를 치고 이어서 앙젤리스 3종기도의 종소리가 울렸다. 바로 그때 훈련을 끝내고 돌아오는 프로이센 병사들의 나팔소리가 교실 창문 바로 밑에서 요란스럽게 울려 퍼졌다. 그러자 아멜 선생님은 아주 창백한 얼굴로 일어나 탁자를 붙잡았다. 선생님이 이때처럼 크게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여러분,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여러분, 나는 선생님께서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끝맺지 못하시고 칠판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러고는 분필을 잡고 온 힘을 다해 큰 글자로 이렇게 쓰셨다. 프랑스 만세. 그러고 나서 머리를 칠판에 기댄 채 한참을 계시더니 말없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끝났습니다. 모두 돌아가십시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